자, 방수공사란 다양한 재료 및 공법을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수 성능을 가진 층을 형성하여 구조물로 외부에 면하는 지붕, 외벽 등을 대상으로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고 지하실 공동구, 피트, 터널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의 침입을 방지하며 욕실, 수조 등의 누수를 막는 공사를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 읽었는데 방수공사는 방수하는 공사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작업 환경,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잘 아직 건조되지 않는 경우 방수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하에서 있죠. 자, 방수 다음에 창호, 그 다음에 미장, 타일, 도장까지 다 요 온도 이하나 미만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알겠죠? 5도시요, 5도시. 자, 미만,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니까 이하에서 하는 모든 공부는 5도시 이하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미만이라겠다, 이하라겠다, 딱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명확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수 바탕입니다. 물매야 배수. 노출 방수 이외에는 100분의 1 구배 정도가 적합하고, 자, 콘크리트 또는 블록 등에 누름층이 있을 때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 도장 마감 또는 누름층이 없을 때는 좀 급해야 돼요. 자, 50분의 1 내지 2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오죠? 바탕 현상이 나옵니다. 바탕 현상,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무슨 형으로? 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자,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볼록 모서리는 면 따기를 해야 되고, 오목 모서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아스팔트 방수층에는 삼각형으로, 자,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볼록 모서리죠, 이렇게. 그죠? 이럴 때는 아직 이제 방수하기 전이야. 여기는 이게 너무 날카로우면 안 되니까 거기는 면 따기를 싹 부드럽게 완만하게 면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면 따기를 좀 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오목 모서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목 모서리는 삼각형으로 되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직각으로 만나는 점에서는 직각으로 면 처리가 양쪽으로 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탕 형상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막바로 그냥 방수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탕 형상을 잘 관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카로운 부분은 면 따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직각으로 만나는 데는 직각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런 오목 모서리 부분은 직각 삼각형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면 따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바탕 상태입니다. 바탕 상태는 1번을 보세요. 자, 동그라미 쳐가면서 공부합시다.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바탕 표면의 함수 상태가 몇 프로 이하예요? 그러니까 물을 품는 것이 함수 상태죠.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수비온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 기법일 때 방수법을 적용할 때는 바탕의 함수 상태가 몇 프로까지도 가능해요. 30%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뭐죠? PC, 그러니까 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말합니다. 하여튼 다 콘크리트 구조예요. 이것의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치약부 및 현저한 돌기 부분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고 치밀한 표면은 고압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아직 방수 시작 안 했어요. 방수 시작 않고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탕의 형상은 이렇게 못따기도 하고 잘하고 바탕 상태는 지금 함수가 8% 이하로 건조시켜야 되는데 수분 상태 같으면 30%까지 되고, 그 다음에 표면이 어떻게 방수층이 잘 결합되게 거칠게 이렇게 잘 다듬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직 방수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치켜올린 부 표면은 뭐가 없도록,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디스크 그라인더 같은 것으로 이렇게 요철이 없도록 다 갈아내시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바닥에 벽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부분 같은 것들도 잘 갈아서 바탕 처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되겠고, 자, 드레인, 간통 파이프 등 돌출부 주변의 상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자, 드레인이 물 빠진 구멍을 물구멍이 드레인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처마홈통 얘기를 했는데 그 처마홈통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방수는 슬래브 옥상 구조에서 방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쭉 물 빠짐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구멍들이 있죠. 그죠? 이 부분에 특히 물이 방수가 취약한 부분이요? 아니요.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드레인은 콘크리트 구조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탓을 전에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이 물 빠진 구멍은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딱딱 매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이게? 그죠? 그리고 그 매립된 부분이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보다 위로 올라와 있어. 그러면 쓸까 못 쓸까? 그래서 그거에 여기에 써줬어요. 드레인 설치 시 드레인 몸초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cm, 그러니까 30mm 정도 내리고, 그리고 콘크리트나 하여튼 다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mm 전후로 드레인을 향해서 보세요. 점진적으로 경사지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3cm 정도 표면보다 내려지면서 이게 경사지게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어디 근방부터 300mm 전후에 해가지고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야 될 것 같죠. 어디 갔다 왔어? 나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막 수고했네. 자,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 설치해야 돼요. 자, 물 빠진 구멍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 자, 그리고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자, 드레인은 몇 미터 간격으로 해야 돼요?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군데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6m 간격으로 계속 설치하면 그 밑에 전부 다 물 빠진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까는 지붕이 위에 있어서 선홈통이니 뭐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는 선홈통이나 이런 거 없고 내부 드레인으로 막바로 지하 우수 배수관이 그 건물 내부에 있어 갖고 그냥 나가는 것이 일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도 동그라미 칩시다. 간통 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 실링제가 이렇게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콘 종류가 한두 개예요. 엄청 많아요. 꼭 저도 실리콘만 샀다 그러면 잘못 사요. 그죠? 종류를 잘 모르겠더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써 있어도, 하여튼 뭐 나만 뭐라 그래. 자, 그래서 실링제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재료에 따른 방수공사에서 무슨 방수가 나오죠? 아스팔트 방수가 제1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게 이제 아스팔트 방수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594페이지에 시멘트 액체 방수가 있죠.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막 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링 방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방수 종류가 한두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가장 역사가 깊은 방수 방법은 아스팔트 방수예요. 그죠? 지금 이것도 잘 안 쓴다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아스팔트 방수를 우리 수험생이니까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요. 아스팔트와 루핑을 교대로 발라서 만드는 방식인데, 중간에 균열 방지를 위해서 망상 루핑을 한층 더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초벌은 콘크리트에 밀착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칠을 하는 거예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자, 밑바탕은 고르게 모르타르로 바르고, 물이 자르게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 물매를 둡니다. 표면 마무리는 잔자가를 뿌린다든지, 자, 경량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 누름축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쪽에는 눈으로는 이제 아스팔트 방수가 됐다는 걸 보이지는 않는 거죠. 위에가 이제 자갈로 깔려 있거나 아니면 보호 누름축으로 뭐 보도블록이 깔려 있거나 그러니까. 그렇죠? 자, 아스팔트 방수의 재료 하면, 자, 아스팔트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 가장 먼저 까는 것이 뭐죠?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아스팔트와 휘발성 용제를 혼합하여 만든 아스팔트인데, 방수 시공 시 콘크리트 면의 도포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부착이 잘 되게. 그러니까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부착이 잘, 여기까지 기억을 해요. 자, 뭐라고요? 부착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 1층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쫙 아스팔트 새카만 것 있잖아요, 이거. 다 새카맙니다만, 그러면 특히 더 새카마죠. 쫙 뿌려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입니다. 신축력이 좋은 게 스트레이트, 교착력이 우수합니다. 연화점이 낮다라는 말은 작은 불에도 누글누글해진다는 거죠. 고열이 아니어도. 지하실 공사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석유의 원유를 중리하여 생긴 반액체 상태로,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무슨 력이 좋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블로운 아스팔트. 자, 응집력이 크고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고 연화점이 높아 건축물의 방수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거. 연화점이 높아 건축물의 방수공사에 많이 사용되는데, 블로운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열이 되어야 누글누글해져요. 물처럼 바뀝니다. 자, 석유와 원유를 중리하여 공기를 혼합하고 성분의 탄화수소를 변화시킨 것으로 반고체 상태인데, 반고체 상태이니까 뭐죠? 연화점이 높겠죠. 아스팔트 컴파운드 및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브로운 아스팔트 중에서 동식물성 기름을 거기다 혼합하여, 자, 원래 아까 연화점이 높으니까 유동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동식물성 기름을 혼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연화점이 높고 교착력, 신도가 양호하며 방수공사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브로운 아스팔트, 아스팔트 컴파운드 등입니다. 자, 방수지입니다. 이건 조기대기예요, 조기대기. 그래서 이거 펠트하고 루핑으로 갈라집니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유기성 섬유에, 자, 펠트는 섬유예요. 유기성 섬유에 아스팔트를 도포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펠트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루핑은 섬유성 원지에, 그러니까 종이에
아스팔트를 침투 도포하고 강물질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펠트는 섬유 위에 도포시키는 거고, 자, 아스팔트 루핑은 뭐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루핑 시키는 거예요.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이나 그걸 종이의 형태로 겹쳐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다면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펠트, 루핑, 펠트, 아스팔트, 그 다음에 루핑 이런 식으로 계속 층별로 발라가서 몇 층이나 발랐어요? 8층이나 발랐습니다. 그래도 비 새면 어쩔 수 없겠죠. 자, 아스팔트 방수층의 시공 순서는 가장 먼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뿌린다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순서까지는 다 암기 안 해도 돼요. 자, 아스팔트 펴 붙이기, 펠트, 루핑, 아스팔트 층수만큼 반복한다. 보통 한 8개층 정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뿌리는 게 뭐라 그랬죠?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가 가장 먼저예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자, 그래서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그러니까 이제 바탕을 먼저 고르게 해야 됩니다. 다음, 청소한 다음 소울 롤러 또는 뿜칠 기구 등으로 시공 범위 전면에 도포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킵니다. 당 결함 부위와 미세 피놀이 많은, 그러니까 저 작은 구멍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바탕면에는 붓 또는 롤러로 문질러 피놀 내부까지 프라이머가 도포되도록 충정 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세 피놀이 많은 바탕면에서는 뿜칠 기구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롤러나 이런 것으로 좀 밀어 넣고 그 부분을 먼저 해놓고 전체적인 프라이머 도포를 깔아야 되겠죠.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칠해야 되겠죠. 자, 아스팔트는 이제 전통적인 아스팔트 이렇게 그 방수는 옥상에 할 때 밑에 층에다가 큰 솥을 놔두고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거기다 불을 떼가지고 거기서 녹힌 물을 갖고 뛰어 올라가요. 귀찮으면 어디다 갈 수도 있어요. 옥상에다 직접 하는 수도 있는데 위험하겠죠. 조금이죠. 아무래도 유기성이니까. 자, 아스팔트 용융 및 취급입니다. 아스팔트 용융 온도는 요거입니다. 최소 30분의 1회 정도의 온도를 측정하고 접착력 저하 방지를 위해서 200도 이하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이 정도로 온도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한여름에 하려면 더 죽어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용융한 아스팔트가 불에 안 붙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름이잖아요. 어찌됐건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용융석 가까이 있는 곳에 소화기 같은 걸 비치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ABC 소화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용융솥은 가능한 한 시공장소에 근접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특히 방수층 위에 용융소를 두면 쓰겠어 못 쓰겠어? 못 쓰겠죠. 용융소의 열이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층 밑에다 둔다든지 해야 돼요. 용융한 아스팔트 취급에 있어서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종이에다가 아스팔트를 도포시킨 게 뭐였죠? 아스팔트 루핑이라고 그랬죠? 이 루핑을 또 붙이는 거예요. 자, 붙일 때 막바로 붙여가는 게 좋겠어요? 취약지구부터 붙이는 게 좋겠어요? 그게 써져 있어. 자, 그래서 자, 요거 있죠? 붙일 때 다 할 것 없어요. 다 할 것 없이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좀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다 이거 막 써져 있는 거 다 해도 머릿속에 들어갈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역의 앞쪽 얘기입니다. 자, 일단 바탕 처리를 오목모서리는 삼각형으로 면따기를 하고 볼록모서리는 완만하게 면따기를 해서 이제 바탕을 다 처리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프라이머가 깔렸죠, 지금. 자,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을 하는 거죠, 지금? 루핑을 붙이는데 볼록 오목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의 루핑을 붙이기. 자, 읽어봐요. 전에. 그러니까 미리 붙인다는 거예요, 거기만. 알겠죠? 붙이기 전에. 네. 너비 300mm 정도의, 그러니까 너비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자, 스트레치 루핑을 약간 설명을 하면, 자, 스트레치 루핑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는 루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종이에 아스팔트 도포를 까는 것이 루핑이라면, 스트레치 루핑은 그보다 더 탄성이 더 있는 루핑을 쓴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일반적으로 싹 깔기 전에 이런 볼록모서리 부분이나 오목모서리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서 거기를 붙여서 치켜 올림까지 다 해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00mm 정도의 탄성이 좋은 루핑, 즉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먼저 더 붙여놓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 뒤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보행용 뭐 이런 부분, 접착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또 자, 보니까. 자, 이건 다 건너뛰고. 자, 비읍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제가 건너뛰는 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뭐죠? 그 무슨, 보행자용 공법이 있고 막 그 공법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 자, 루핑은, 나 루핑 붙일 때 물을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붙일까요? 고려해서 붙일까요? 참고적으로 이 아스팔트 루핑은 얇아요. 뭐 두껍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라서 하는 것보다 한번 이 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깔고 다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층별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어디 쪽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해서 붙여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요?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서. 자, 여러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붙이면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근데 밑에 쪽에서 위쪽으로 하면 이렇게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매의 흐름과 맞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서 붙이고, 자, 또 한 상하층의 겹침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입니다. 상하층의 겹침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붙일 경우 이때는 겹친 부분이 좀 길어져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5cm, 즉 150mm 정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치켜올림부 루핑을 평면부와 별도로 붙이는 경우, 평면부의 루핑을 먼저 붙이고 그 위에 15cm 정도, 150mm 정도의 겹침을 두고 붙이는 겁니다. 자, 단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경우는 치켜올림 부분을 요건 놔두세요. 요건 거꾸로도 되는데, 자, 일단 요거 설명부터 하면, 자, 치켜올림부 루핑 하면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루핑이 이렇게 되면 여기만 딱 하면 여기 사이에 물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붙이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죠? 평면부와 별도로 붙이는 경우 평면부의 루핑을 다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따로 잘라서 15cm 정도 겹침을 두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겹침이고 이쪽은 위로 치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고 붙입니다. 그런데 단 요거 말로만 살짝만 할게요. 모래에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경우에는 치켜 올린 부분을 먼저 붙이고 평면부의 스트레칭 루핑을 15mm 정도 겹쳐서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붙은 스트레치를 루핑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발바닥에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마지막에 그 모래 묻은 그 판을 붙이면 미끄러지지 않고 발판이 잘 걸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판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보행 가능한 것들, 보행용 접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래 붙는 형태의 접착용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럽시다. 자, 뭘 붙이고 치켜 올림을 겹쳐서 붙인다 그랬죠? 평면 다음에 붙이는 겁니다. 루핑을. 자, 그 다음에 치켜 올림부 루핑은 각층 루핑의 끝이 오돌토돌해야 될까요? 같은 위치에 오도록 잘 이렇게 치수를 맞춰서 붙여야 될까요? 자, 오도록 붙입니다. 또 방수층의 상단 끝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을 해야 돼요.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제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죠. 요거요. 자, 여기에다가 평면부를 먼저 하고, 자, 루핑을 깔고, 그 위에다가 루핑을 이렇게 치켜 올려서 요만큼 치켜 올린다고 합시다. 여기가 난간이 나면 이만큼 치켜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15cm가 겹쳐져야 되죠. 아까 15mm, 150mm 겹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립니다. 올려놓고 놔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놔두면 여기 사이로 또 비가 새 들어갈 수 있죠. 이 부분을 멋으로, 여기 써졌죠. 누름철물로 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에 실링제로,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거기 다 써졌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실리콘 종류가 겁나게 많더라고. 그죠? 근데 다 써졌어도 모르겠던데. 선생님 다 아는가 봐. 뭐 나무 쓰는 거, 유리에 쓰는 거. 여기에서는 뭐 고무 아스팔트에 실리콘제가 따로 있나 봐. 그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거야. 알겠죠?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 그러니까 치켜올림의 높이가 낮는다라는 말은 몇 미리 이하죠? 500mm 이하면 한 50cm 정도, 이 정도로 뿐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낮을 때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은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아스팔트를 잘 발라부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이거?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방수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줘. 방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평면 깔고 15mm 정도, 150mm 정도 겹쳐서 위에 오는데 요만큼 올라갔어. 예를 들어, 치겨 올리는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사이에 틈이 없게 누름철물로 누르고 무엇을 하고 방수에 실리콘을 바르고 너무 좀 낮으면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500mm 이하이면. 알겠죠? 자, 이제 방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수가 끝났다는 말은, 자, 뭐죠? 지금 프라이머 도포 깔고, 펠트 깔고, 아스팔트로 다시 하고, 또 루핑 깔고, 이래서 8겹 정도를, 8겹이나 9겹 정도를 다 끝났어요. 그러면 새카매요. 뭐더라고? 새카매. 근데 여러분 올라가보면 새카매, 안 새카매? 안 새카매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다가 뭔가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냐? 있어. 단열재를 깔아. 예, 단열재 삽입 전면 접착. 그래서 단열재를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전면 접착도 있고 보행용 부분 접착도 있고 이거 복잡해요 또 이거. 그래서 이거 건너뛰고 하여튼 단열재를 깝니다. 무슨 재를 깔아? 자, 그러니까 아스팔트 자체가 방수가 되는 거지 단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렇다고 해줘. 그래서 단열재를 깔고 또 단열재와 덧붙여서 절연용 시트를 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 시트? 절연용 시트. 그래서 일단 그 절연용 시트를 깔려면 방수층이 완성이 되고 깔아야 돼요.
단열재나 절연용도 방수층이 돼서 이제 방수가 안전 성공이 됐으면 뭐죠? 절연용 시트를 깔. 여기서 절연용은 전기 절연이 아닙니다. 어떤 절연이냐면은 그 방수층과 다른 층을 완전히 구별하기 위한 절연층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절연층을 깔아놔야 위에서 뭔가 금이 가고 균열이 가도 방수층에 영향을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좀 해줘요. 전기 절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위의 처리입니다. 특수부위의 처리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죠? 아시겠지만은 드레인 주위로 물이 스며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드레인 주위는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너비 2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드레인 몸체와 스트레치 루핑은 탄성이 좀 더 강한 루핑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평면부를 양쪽에 걸치듯이 덧붙인 후 평면부의 루핑을 겹쳐 붙입니다. 드레인에 붙은 루핑류의 각 끝부분에는 각 층의 루핑을 정리하고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제로 처리를 해요. 하여튼 실링제 중에 물이 전혀 안 새게 하는 실링제, 실리콘을 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드레인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끝. 여기서 이제 보행용 접합 부분 이런 것들은 넘어가십니다. 자, 파이프 주위에 대한 처리도 있습니다. 루핑 까는 것이 있죠. 요거요. 그죠? 보강, 루핑 시트를 깔고, 요리 지금 물이 이렇게 내려가요. 드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잘라서 쳐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방수 만만치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방수가 아직 덜 끝났어요. 자, 뭐냐면 아스팔트 방수가 계속 되는 겁니다, 지금. 아스팔트 방수에 지붕의 공법이 있습니다. 지붕공법.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무슨 층이 완성되고 나면 방수층이 완성된 후, 그러니까 이제 방수층이 아직 완전히 완성됐다는 검사가 끝나야 이제 그 위에 뭘 하죠. 다 해서 자, 뭐죠, 그 뭐까지 다 해놨는데, 자, 단열층, 절연층까지 싹 해서 보행이 가능한 것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럼 다 드러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에 머리를 깔고 단열재를 깔고 그리고 이것과 이것 위에 이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렇게 또 치장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그것과 이것이 구별돼야 돼요. 위에서 금이 가면 밑에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슨 층 시트를 깔아서 시트를 깔아 점착 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면 완빵이겠죠. 그래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이렇게 발라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위에다가 콘크리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바르는 순서가 콘크리트를 치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게 마무리 공사가 뭐예요? 여기는 콘크리트로 해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방수가 완성됐다는 걸 확인한 다음 단열재 깔고 그 다음에 절연재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도 공사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로 있어. KS 제품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무엇을 하는 방법도 있죠. 블록을 까는 방법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을 까는 방법도 있어. 그 다음에 좀 품위 있게 뭘 까는 방법도 있죠. 완전히 방수층이 완성되고 나서, 자, 콩장을 같은 거 깔아도, 옥상에 콩장을 깔아도 괜찮을까? 그것도 하는 거. 이해하시죠, 지금? 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방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단열재 넣고, 절연재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할 건지, 콘크리트를 칠 건지, 입맛에 맞춰서 하세요. 이런 뜻이요. 자갈을 깔든지. 자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에 옛날 전원주택 살 때, 잔디 심었다가, 까치가 꼭 뱀을 잡아 거기서 먹고 있어서, 그리고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걷어버리고 콩자갈을 깔았더니, 와, 콩자갈 진짜 덥대. 그래서 절대로 주변 사람이 마당에다 콩자갈 깔으면 못 깔게 해요. 안 좋더라, 콩자갈. 콩자갈 안 좋아요. 자, 이제 입맛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는 좀 다른 거죠. 아스팔트계 또는 합성수지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온의 자갈을 고정하는 경우 공사 시방서에 따르시면 되겠고, 마감 도료도 있습니다. 네, 잘 뿌리셔야 돼요. 마감 도료. 실내의 공법에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공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유명한 무엇을 하냐? 아스팔트 방수가 끝났습니다. 자, 흐름을 한번 잡아봐요. 어떻게 하냐면 아스팔트 방수는, 자, 일단 바탕을 잘 골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아스팔트가 잘 스며들 수 있게 바탕을 미리서 잘 고르고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고, 그죠? 그리고 프라이머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등을 층별로 계속 바릅니다. 특히 어디에요? 물 빠지는 드레인 부분은 더 신경을 써가시면서 잘 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안 새는구나 하고 이제 검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내려온 열을 이제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방수가 성공했다는 말이지 단열이 성공된 건 아니죠. 그래서 단열과 절연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콘크리트로 다시 하시든지 벽돌을 깔든지 자갈을 까시든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까시든지 적절히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수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방수가 되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이게 아스팔트 방수의 장점이죠. 거의 반영구적으로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할 아스팔트 방수는 반영구적이 아니에요. 기간들이 짧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인 아스팔트 방수를 많이 씁니다. 여기 아스팔트 방수 공법은 결함부에 발견이 용이할까요? 그 위에 보호 누름치기 더 눌러지니까 어디에서 비가 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속을 뒤집어 놔버리죠? 안 그래요? 자,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방수는 좀 가벼운 방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수제를 뭐에 사서 충분히 섞은 다음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섞어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무슨 방수죠?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도 어찌됐건 방수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명이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짧죠. 그리고 적절하게 지수제라든지 접착제라든지 이렇게 방동제 같은 걸 집어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하고,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경우, 그러면 뭐죠?
시멘트에 딱 뭐만 섞어서 하는 거예요. 모래를 안 섞이고 물만 섞어서 하는 것이 시멘트 페이스트입니다. 이 시멘트를 먼저 2분간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건비빔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방수제를 혼입하여 5분간 또 비벼가지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 요거 합시다.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도씨에서 짧아요, 시간이. 얼마죠? 45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바르죠? 방수층을 바릅니다. 방수층을 바를 때는 그냥 바르는 게 좋겠습니까?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거 바탕 처리하지 않고 막 바로 붙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벽지를 붙여도 그냥 막 붙여버릴 수가 있나요? 바탕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곰보, 조인트, 타설부 이런 것들 다 바탕 처리를 해서 뭔가 있죠. 이 시멘트 액체 방수가 그 기능을 저해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 바탕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할 경우 시멘트 액체 방수 내부에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자, 충분히 물로 적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5번 보세요. 치켜 올린 부위에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먼저 가서 발라야 돼요. 지금 이게 바탕 처리하는 거잖아. 먼저 가서 이렇게 바르고 그 위에 100mm 정도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린 부위를 발라놔야 됩니다. 자, 6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몇 mm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mm 정도, 10cm 정도 하고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과 바탕으로 잘 밀착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생 및 점검입니다. 일사강선, 바람, 고온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고 양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게 시멘트 액체 방수죠. 여기에 안 써져 있지만은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만약에 수명이 길면 전부 다 시멘트 액체 방수나 그 뒤에 써져 있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이거 써먹겠죠?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폴리머가 뭐죠? 합성수지예요. 합성수지에다가 시멘트를 섞어서 하는 시멘트 모르타르하고 합성수지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죠? 이 합성수지가 무슨 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방수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봅시다. 정도는